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상전의 원투펀치 195회 일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자, 195회까지 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끝나기도 전에 이제 꺼부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서 아예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우리 네. 올림픽 본선 진출한 거 일단 축하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딴 얘기 하시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다른 얘기를 먼저 좀 저희 공지사항. 올림픽 본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195회를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개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휴식기죠. 아, 그 말씀은 저랑 당신이랑 이제 매주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당분간. 일단 한 달, 당분간은 매주 안 봐도 됩니다. 네. 매주 안 보고 한 달 동안 어이 좋아. 그동안 사실 좀 고정된 패턴. 네, 이거 저희 얼굴만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식상해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트의 변화도 좀 가져가고 그리고 좀 영상을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만 그리고 혹 진행자를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진행자를 두고 하자는 의견이 지금 팽배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 진행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없을 수도 못 있어요. 구하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자분이 있으면 이제 진행자가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원하는 진행자. 진정으로 네. 좀 국내 축구, 해외 축구 할 것 없이 축구 경기들을 꾸준히 좀 따라오면서 네. 좀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는 분. 네. 저는 여성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그런 진행자를 원합니다. 네, 네. 뭐 여성이 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도 조금 여성스러운 남자.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한 달간의 좀 개편 준비 작업을 하고 3월 4일, 3월 4일 방송에서 새롭게 개편된 모습으로 다시 좀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는요. 박수부터 들어요. 네. 정말 축하합니다. 네. 8회 연속 본선 진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탈리아가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었는데 이번에 유럽이 그렇죠. 유럽에선 떨어지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을 달성한 신태용 감독이 지도자로서 정말 준결승전 같은 경우는 결단력 있는 유연하고 정말 탄력 있는 결단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 이제 3-4-3에 기반한 그런데 이제 박용우 선수가 올라갈 때는 이것이 이제 4-1-4-1이나 4-3-3처럼도 보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전형을 활용을 했는데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4-3은 기본적으로 측면에 윙백도 있지만은 그 앞에 또 윙포워드 같은 선수들이 측면 라인을 좀 더 두텁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카타르가 또 공격으로 많이 나올 적에는 5-4-1처럼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리적인 색깔과 모든 어떤 공간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수비 공간을 우리가 점유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실리적인 색깔이 실제로 굉장히 잘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저는 신태용 감독의 상당히 큰 용단이었고 결국은 여러 가지 팔색조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만 정말 절체절명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전술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도 조금 안전한 기반, 수비 밸런스에 기반한 운영,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단판 승부요. 실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동안 조별리그와 또 8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나타났던 박용우 선수의 쪽에서의 어떤 위험 지역에서의 수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에서 사실 미스들이 좀 나오면서 위험한 찬스들을 많이 맞았었잖아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FC 서울에서도 박용우 선수가 그런 롤을 잘 맡습니다만 과거 홍명보 선수처럼 완전히 내려와서 3백의 중앙의 중심을 잡아주다가도 5백에서 공격할 때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올라가서 과거에 홍명보 선수가 롱볼을 뿌리듯이 그날은 또 롱볼의 정확도도 박용우 선수 상당히 좋았고 수비 부담이 줄어야 사실은 패스 정확도도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앞에는 또 황규욱 같은 수비형터를 같이 배치를 해서 허리라인의 안정성을 더 강화한 상황. 거기에 김현 선수가요. 김현 선수가 전반에도 상당히 좋은 그건 제공권에서의 세컨볼을 보여줬습니다만 후반 초반부 한 15분 정도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세컨볼을 떨고 놓아주면서
전체적인 롱볼에 기반한 축구가 좀 부정확한 축구인 것만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그냥 쇼패스 빌드업보다 더 정확한 찬스 횟수를 더 맞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5-4-1 체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건실하게 밸런스 있는 경기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도 여러 가지가 이번 대회에서 지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상대에 대한 맞춤형 전술을 잘 내놨다.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진 스트라이커와 이제 최전방 공격수까지 해서 사실상 투톱을 활용하는 팀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팀이다 보니까는 더더욱 3백 포메이션이 상당히 또 빛을 발할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신태용 감독의 어쨌든 아주 용단 있는 선택에 다시 한번 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딱 결단을 내기가 또 쉽지도 않았을 텐데 기존에 그래도 주 패턴 하던 다이아몬드 전술 버리고 과감히 또 여러 전술들 4-1, 4-1 뭐 여러 전술들을 이번에 사용했는데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히든 카드를 꺼낸 용단 결과적으로 지금 성공이 됐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입지에도 이번에 그 올림픽 본선 진출은 하나의 이제 도화선이 됐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황희찬 선수. 야, 수아레즈를 이제 롤 모델로 하는 황희찬 선수인데 진짜 오랜만에 이런 선수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공격수라면 이 저돌성이 있고 공격적인 어떤 적극성이 필요한데 저돌성 또 스피드 또 예전 고등학교 시절에 봤던 것보다도 더 세밀해진 테크닉과 돌파 기술. 사이드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 거의 수아레즈를 보는 듯한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황희찬 선수를 데려온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신태용 감독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또 신태용 감독의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잘 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신태용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불러왔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뭐 본인의 득점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황희찬 선수가 첫 경기 때부터 어떤 그런 저돌적인 파괴력, 이타적인 패스 플레이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대표팀이 훨씬 더 어려운 대회가 될 뻔했거든요. 황희찬 선수는 이번 대회 정말 뭐 최고의 스타이고 최고로 영향가 있는 플레이를 했던 선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19살입니다. 그리고 뭐 오른발도 잘 쓰고 왼발도 잘 쓰고 지금도 뭐 슈팅 킥이 좋은 선수인데 수아레즈와 이제 더 가까워지려면 킥의 좀 날카로움과 어떤 정교함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되면 저는 진짜 수아레즈에 가까워요.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클래스가 있는 그러한 공격수가 한 명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을 무궁무진히 봤습니다. 황희찬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선 진출에는 이제 성공이 됐는데 문제는 한일전이네요. 올림픽 최종 예선 때 한일전은 어떤 경기가 제일 기억이 나십니까? 최종 예선 한일전은 애틀랜타와 바르셀로나 때. 그러니까 뭐 요즘 또 축구 매니아 요즘 세대 분들에게는 조금 예전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김병수 선수가 있었던 또 바르셀로나 때 예선. 종료 직전에 그 정말 바운드 발리골이죠. 지금 뭐 지도자로도 아주 정말 지장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만 뭐 천재의 소리 들었던 김병수 선수 아닙니까? 김병수 선수가 있었을 때와 96년 예선 같은 경우는 최용수 선수가 있었고 저는 이상헌 선수도 생각이 나요. 부상이었다가 이상헌 선수. 막판에라도 결승전에 뛸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또 좋은 활약을 했죠. 당시에 마에조노라는 또 일본의 간판 공격수 마크를 잘했잖아요. 그때 멤버가 뭐 일본이 진짜 호화 멤버였습니다. 96년 뭐 나카타, 마에조노 진짜 호화 멤버인데 우리가 최용수 선수 결승전에서 PK로 이기고 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최용수 선수 끝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저 뉴스에서 그 육성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랬었죠. 당시에. 맞습니다. 그렇게 한일전은 예전에 그 올림픽에서 정말 빅 경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특히 많았고 시청률도 어마어마했는데 이번에도 오랜만에 올림픽 최종 예선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최종 예선과 같은 방식으로 단일 대회로 치러진 대회에서 또 만났습니다. 결승전. 근데 이번 대회는 일본이 과거에 그 스타 플레이어가 있을 때보다는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일본 팀을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일본 특유의 어떤 미드필드에서의 세밀함이라든가 조직력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세밀하거나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평균적으로 괜찮은 선수들로 해서 전체적인 좀 조직을 촘촘하게 이제 라인 설정을 가져가고 그런 가운데 골을 넣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리적인 형태의 맞죠. 골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세트 플레이라든가 한 번에 뒷공간 넘어가는 패스 혹은 이제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다른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이 선수에게 연결이 됐을 때 이제 한 번의 크로스로 또 결정하는 뭔가 일본이 전체적인 어떤 라인 설정이나 조직은 전통적인 일본의 색깔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그 일본의 색깔이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결정을 낼 때 있어서는 조금 더 실리적인 색깔이 네. 강한 그런 일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대표팀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고딘이 빠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5경기를 어떻게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제가 3경기인가요? 4경기를 중계하게 됐고 쭉 지켜봤는데 선수들 기량이 스쿼드가 일단 두껍습니다. 기량이 고르죠. 고릅니다. 네, 네, 상당히 고르죠. 골라서 확실한 베스트 11이 없으니까 데구라모리 감독이 5경기 치르면서 매 경기마다 5명, 많게는 6명 이상, 절반 이상을 로테이션 시켜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체력적 세이브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일본이 예전 과거에 있었던 일본 대표팀을 보면 압박을 하는 일본 대표팀이 있었는데 후반 가서 페이스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 대표팀. 근데 이번 경기에 나타난 공통점을 보면 후반 막판에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연장전세 골도 있고, 맞습니다. 네, 막판 네. 결승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많이 뛰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분 팀 압박, 그리고 뭐 압박을 통해서 실수를 유발시켜서 역습을 나가는 형태나 화려한 스타 플레이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패턴인데 앞선의 공격수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리즈만 외에 확실하게 지금 골 넣는 선수가 없듯이 이 팀은 그리즈만도 없군요. 네, 확실한 골잡이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팀 득점이 고르고, 네, 또 많이 뛰는 그런 상황에서의 상대 실책을 유발한 플레이들 인수로 득점을 합니다. 대신 고딘이 없다는 얘기는 수비가, 세트피스. 예, 예. 네, 특히 공중볼, 힘이 좋은 상대를 할 때 세트피스나 이런 데서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를 상대로 물론 연장전 뭐 골 폭죽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라크 상대로도 뭐 막판 결승골 이런 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힘으로 좀 누르려고 드는 팀에게는 일본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우리 선수들이 물론 체력적으로 일본의 로테이션만큼 우리는 로테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본을 좀 파워로 좀 누르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형태의 경기 운영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면 황희찬 선수가 물론 수속팀으로 복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키 공격 카드가 하나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조금 이제 휴식을 다시 취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네. 지난 준결승에서 선발 나서지 않은 문창진 선수도 있고 뭐 김승준 같은 선수도 있고 네. 몇몇 뛰지 않은 선수를 좀 섞어서 김현 선수가 힘이 좀 남아있다면 김현 선수 같은 경우면 또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강한 압박. 일본이 경기들을 보면 강한 압박을 하는 팀들에게 또 고전합니다. 과거처럼 세밀하게 풀어서 나가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기동력에서 일본을 좀 압도하고 거기에 플러스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정신력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일본 뭐 결승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한두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일본이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실속형의 이제 여러 명의 고른 선수들을 바탕으로 그렇죠. 실속형의 경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인을 뭐 내려서 수비적인 실속형 경기를 심하게 하는 건 하는 그런 아니죠.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최종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높은 지역에 형성이 맞습니다. 돼 있고 거기서부터의 이제 조직과 간격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여태까지 이제 일본의 수비적으로 약간 허술했던 부분들을 보면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 사이의 공간 이러한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상대 선수를 잘 잡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넓은 뒷공간을 일단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여하이 좀 잘 돌파하고 그쪽으로 좋은 패스가 투입이 될 수가 있다면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세트 플레이 골을 자신들이 잘 넣기는 하는데 역으로 상대의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맞습니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맡아야 될 선수들을 좀 이른바 멘투라고 하는 선수들을 좀 놓치는 장면들도 있고 어떤 세컨볼 싸움에서도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세컨볼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또 위험한 장면들도 여러 차례 초래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전체 실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세트 플레이 수비를 할 때는 일본도 불안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현 선수가 지금 공중볼에 대한 자신감을 지난 카타르전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뒷공간을 파괴하는 어떤 뒷공간 공략,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크로스라든가 우리가 세트 플레이를 얻었을 때 또 공중볼, 세컨볼 싸움, 이런 부분도 세트 플레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본의 약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그 일본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준결승전 이라크전 때는 이제 무로야 세이, 야마나카 요스케의 측면 수비수들 오버랩을 극도로 좀 자제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약점도 지금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우리 경기 때는 전방에 그날 준결승 선발 나오지 않았던 공격수, 나이지리아 출신 아버지를 둔 혼혈이죠. 아도 선수. 네. 그리고 그날 또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야지마 시냐, 윙어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인 오시마 류타. 아마 그런 선수들 다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아마 강하게 또 기동력을 바탕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최소한 위험 지역에서, 특히 준결승 같은 경우 송주훈 선수가 약간 미스 플레이들이 있고 볼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송주훈 선수를 비롯해서 딱 집중력 좀 갖추고, 또 박용우 선수도 전 준결승전 때 전술 운영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안전하게 센터백의 중심과 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오가는, 네, 그러한 전술적 유연성을 좀 보여주면서 위험 지역 실책을 준결승처럼 최소화하고, 또 때려놓고 기동력 싸움에서 이제 세컨볼 싸움은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일본 선수들을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만 이긴다면 그럼 뭐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수비적으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본이 왼쪽에 나카지마 선수가 쓰고, 네, 그 미나미노 선수도 이제 황희찬 선수와 더불어서 그렇죠, 오스트리아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왼쪽에는 나카지마가 쓰고 오른쪽에는 야지마 선수가 설 공산이 큰데, 네, 좀 전에 이제 장 의원님 야지마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 구보 선수라든가 뭐 스즈키 선수라든가 아도 선수라든가 이러한 포워드 자원들이 측면 쪽으로 돌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가메가와 선수라든가 뭐 야마나카, 무로야 선수 같은 또 측면 윙백들이 올라와서 그 측면 공간을 메워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카지마라든가 야지마 선수의 중앙 쪽으로의 움직임에 선수들이 너무 딸려 나갈 때 사실상 다른 선수들이 측면 공간을 메워주면서 그 공간으로 패스가 나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크로스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지마라든가 야지마 선수가 물론 이 선수들을 막아야 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혹시 코칭 스텝이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방에 투톱으로 내세웠던, 공격준으로 내세웠던 선수들이 이제 스즈키 무사시나 오나이오 아드 두 선수가 이제 혼혈 선수입니다. 한 선수는 자메이카 혼혈이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혼혈. 그리고 구보 유야 선수가 있고 이대구치 선수가 있는데요. 이 네 선수 외에 J리그 슈퍼 조커인 아사노 다쿠마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노 다쿠마 선수가 16번 선수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슈퍼 조커로 우리나라 K리그 치면 윤주태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전격적으로 선발 투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노 다쿠마 선수는 우리 선수들이 아마 선발로 안 나왔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선수 파악을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한 4-5명의 포워드 자원 중에 어떻게 투톱을 구성해도 여태까지 보면 물론 구보 선수 골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투톱이 되더라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한 골잡이는 없습니다만 기본기들이 그래도 다 좋고요. 기본은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 지역 미스가 나면 이 선수들은 숫자만 유리해지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실책성 플레이를 조심하면서 실리적으로 또 세컨볼 싸움, 이런 부분, 또 빠른 역습에서의 측면에서의 좀 과감한 돌파,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이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전 화이팅 해주시고 꼭 마무리 우승하고 금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부 여기까지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